자, 이거를 어떻게 되지? 두 개가 다 보이네. 두 개 다 볼 필요 없는데. 음, 음, 미안해. 어, 어, 화면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게 안 키워지나? 510호에서 우리 쪽 화면을 보려면은 그쪽에 상관없나? 모르겠다. 일단 가능하면 칠판에 글씨를 크게 쓰는 걸로 하죠 뭐. 네, 일단 이렇게. 네. 오늘 5장 뒷부분을 진행을 다 하고 그다음에 아마 6장을 다음 시간이라는 게 이제 7교시에 아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전에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6장 오늘 한 3절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6장 3절까지 진행하고 나서 퀴즈를 진행을 할게요. 혹시 내가 시간을 조금 놓치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끝부분에 퀴즈 봐야 된다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에서는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사건 일단 뭐 네. 표본 공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확률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고, 이제 이런 사건들은 이제 확률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사건들 여러 개를 이제 조합을 하는 방법과 그런 조합을 할 때 확률이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하는 몇 가지 법칙들을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가 6건의 확률은 1-A의 확률. 두 번째, 합사건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곱사건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먼저 한 거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B라는 사건이 주어져 있을 때 A라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고 그 값을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죠. 물론 분모에 있는 값은 0은 아니어야 될 테니까 확률은 뭐 당연히 0보다 작거나 크기 때문에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나 마찬가지일 건데요. 자, 이런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이용하면 곱사건의 확률은
맞출 수 있죠? 물론 이제 순서를 뭐 바꾸자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첫 번째 식에서는 이제 A가 주어졌을 때의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A라는 사건의 확률이 0보다는 커야지 이 식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B라는 사건의 확률이 0보다 클 때만 이 식이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부 확률과 이제 곱사건의 확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 예제 10번을 통해서 이런 3번을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example을 하나 살펴봤는데, 예제 10번과 더불어서 예제 11번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사람이 동전을 던져서 학교에 갈지 아니면 영화를 보러 갈지를 이제 정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동전을 던진다는 얘기는 이제 학교에 갈 확률이 50%, 그다음에 영화 보러 갈 확률도 50%로 우리 결정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학교에 가기로 결정이 되면 A, B, C 세 과목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경우에는 D, E라는 이제 영화가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을 해서 보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자, 이러한 이제 그 실험을 할 때 일종의 실험이겠죠. 이 학생이 이제 동전을 던지고 그다음에 영화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실험을 했을 때 학교에 가서 C 과목을 공부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뭐 별건 아닌데, 자, 일단 그 근원 사건들을 다음과 같이 스몰 a, b, c, d, e로 표기를 합시다. 물론 이제 스몰 a는 학교에 가서 large a라는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하는 근원 사건을 스몰 a로 표기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스몰 e는 영화관에 가서 그 대문자 2라는 프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근원 사건 스몰 2로 표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들을 한번 이 근원 사건들로 표시를 해보면 그 large A라고 하는 사건은 결국 스몰 a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근원 사건이 되는 거고요. 네, B는 뭐 비슷하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도록 합시다. 이때 그 여기서 요구하는 C 과목을 공부할 확률을 물어봤는데 그 C 과목을 공부하는 사건은 결국은 여기 있는 C라고 쓴 이 사건을 의미하겠고 이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원하는 건데요. 자, 지금 보니까 A하고 B하고 C를 합하는 사건은 어쨌건 학교에 가는 사건이 되니까 그걸 S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D하고 E를 합하는 사건은 영화관에 그 영화 보러 가는 사건이니까 M이라고 사건을 표기를 하기로 합시다. 자, 상황을 보면 자, 처음에 동전을 던져서 S라는 사건이냐 M이라는 사건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그리고 S라는 사건 혹은 M이라는 사건 각각에 대해서 임의로 선택을 해서 이제 세 개의 사건 혹은 두 개의 사건 중에 하나를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네. 자, 그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C 사건이니까 C 사건의 확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C 사건을 생각해 보면 뭐 이거 자체를 생각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S라는 사건과 C라는 사건의 곱사건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C라고 하는 것이 S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곱사건으로 표현을 하고 나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곱사건의 확률 법칙을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S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 S라는 사건의 확률과 S라는 사건이 주어져 있을 때 C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S가 일어날 사건, S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동전을 던져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2분의 1은 S, 2분의 1은 M이 일어날 테니까 앞에 2분의 1이 곱해지면 될 거고, 두 번째 이 조건부 확률은 학교에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을 때 세 과목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한 과목을 공부할 가능성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학교에 가는 경우에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을 한다라는 그 표현이 결국 이 조건부 확률이 3분의 1이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6분의 1. 계산은 뭐 별거 없죠. 자, 앞에서 우리가 두 사건의 곱사건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을 사용을 해서 표시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세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을 할 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A, B, C. 물론 여기서 A, B, C는 세 개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여기 있는 세 개의 사건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세 개의 사건 A, B, C가 있다라고 할 때 세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은, 자,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앞에 있는 A와 B의 곱사건을 하나로 생각을 하고요. 그 사건과 C라는 사건의 곱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A와 B의 곱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다가 그것이 주어져 있을 때 C라는 사건이 일어날 조건부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앞쪽에 있는 거는 A와 B의 곱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앞부분에만 곱사건의 확률 법칙을 적용하면 A가 일어날 가능성, A가 주어졌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 그다음에 여기가 뒤에 있는 게 그대로 오니까 A와 B가 동시에 주어졌을 때 곱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A도 일어나고 B도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C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을 곱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뒤에 있는 이 A와 B의 곱사건 경우에는 간단하게 쓸 때 그냥 컴마로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A, B, C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곱사건의 확률은 순서대로 그냥 A의 확률,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조건부 확률, 여기까지 하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걸 의미할 테니까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내 조건에는 A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B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A와 B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C. 동시에 들어갈 때 물론 의미는 곱사건의 의미지만 쓸 때 그냥 간단하게 쓸 때는 그냥 컴마를 쓰기도 해요. 자, 이 사실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활용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앞에서 우리가 예제 10번을 하면서 그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곱한 것과 동일하진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예제 10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결국은 해본 건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등식이 성립할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데, 그럼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부 확률로 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위아래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 의미가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하느냐 동일하지 않느냐라는 거에 이제 의존을 하겠죠. 자, 그래서 두 값이 같으면 이거는 이제 A가 주어져 있든 주어져 있지 않든 확률이 지금 동일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서로 일어나는 데 있어서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값과 이 값이 다르다면
A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B가 일어날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녀석이 등식이 성립하면 A하고 B는 독립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하겠어요. 자, 그래서 독립의 정의예요. 독립의 정의는 두 사건이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과 같으면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어요. 독립이라는 말의 정의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곱사건의 확률은 조건부 확률을 사용을 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예제 10을 보면은 예제 10에서 연체자 20명은 연체자가 아니고 그 5명은 연체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2명을 선택을 해서 F1이 첫 번째 선택한 사람이 연체자가 아닌 사건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연체자였던 사건인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F1하고 F2가 서로 이제 이런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제 10에 있는 두 사건이 이 정의에 따르면 F1과 F2는 서로 독립이 아닌 그런 사건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 독립과 이제 동일한 개념, 동치명제를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B라는 사건의 확률이 0이 아닐 때, 즉 0보다 클 때는 B가 주어져 있을 때의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이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값이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자, 이 값과 이 값은 0보다 큰 상태니까 위아래가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얘하고 얘가 같은 거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게 위아래가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A, B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것과 이제 동치로 다음과 같은 A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B가 주어져 있을 때 A가 일어날 가능성이 서로 같다라는 것이 서로 동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는 이제 A라는 사건의 확률이 0이 아닌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비슷한 방법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즉 A와 B의 역할을 바꿔 보면 A, B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거에 그 것과 동치는 다음과 같이 A가 주어져 있을 때에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나 뭐 그런 정보 전혀 없을 때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같다라는 것이 독립이 될 필요충분 조건이 되겠어요. 자, 우리말을 생각해 보면 독립이라는 표현과 배반이라는 표현이 약간은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냥 말뜻만 생각해 보면 독립과 배반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자, 배반은 어떤 걸 우리가 배반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곱사건이 공사건일 때 배반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확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곱사건이 확률이 0이 될 거예요. 배반인 경우는. 자, 그런데 독립과 배반이 좀 약간 좀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 두 사건이 모두 그 확률이 양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독립이라면 곱사건의 확률이 어떻게 되죠?
각 사건의 확률의 곱과 같을 테니까 어쨌거나 0보다 크겠죠? 이 경우라면, 이런 전제 하에서라면. 따라서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일 수가 없어요. 즉 독립을 만족하면 배반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A하고 B가 서로 배반인 사건이라면 곱사건의 확률은 0일 테니까 PA와 PB의 곱과 두 개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따라서 독립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경우는 독립이면서 배반인 경우도 존재할 텐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독립이 되면 배반이 안 되기도 하고 배반이면 독립이 안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조금 관련이 없는 의미다. 그러니까 좀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의미를 그런 걸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독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60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서 금연에 찬성하는 남자는 24명, 금연에 찬성하는 여자는 14명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죠. 자, 이러한 60명에서 임의로 한 명을 추출했을 때 추출된 사람이 남자인 사건을 M이라고 부르고요. 금연에 찬성하는 사람인 사건을 A라고 부르죠. 자, 이 M이라는 사건과 A라는 사건 서로 독립일까? 라는 이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고 싶어요. 자, 독립의 정의를 떠올리면 되겠죠? 독립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두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과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 방법이 한 가지 있을 거고요. 지금은 PM이나 PA나 0보다는 크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이 0보다는 다 크니까. 물론 분모는 이제 60이 들어갈 거고요. 확률을 계산할 때.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PM을 계산해 보면 전체 60명 중에서 남자가 모두 40명이죠. 그래서 3분의 2의 확률이 될 거고요. PA는 찬성하는 사람이 38명이니까 계산해 보면 60분의 38 해서 30분의 19. 자, 곱사건의 확률은 60분의 남자면서 금연을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60분의 24, 그래서 5분의 2.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얘랑 같지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독립이 안 된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이제 하고 얘랑 비교를 해봐도 좋을 텐데, 자, 조건부 확률은 정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자, 선택된 사람이 남자였을 때, 즉 남자 24명, 그다음에 16명이 있는데 합쳐서 40명이 있는데 40명 중에서 24명은 찬성을 하고 16명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는 40명 중에 한 명이 뽑혔다는 거고 40명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큼 있는지를 생각을 하니까 40명 중에 24명이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 5분의 3이 돼서 지금 PA하고 PA 바 M이라는 조건부 확률은 서로 같지가 않아서 두 번째 방법으로도 서로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 지금 이제 예제에서는 서로 독립이 아닌 그런 상황을 봤는데요. 독립이 되는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예제 10번을 생각을 해보면 예제 10번에서는 25명 중에서 2명을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사건들이 서로 독립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추출을 할 때
추출하는 방법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복원 추출, 또 다른 한 가지는 비복원 추출이 있을 건데요. 예제 10번에서는 25명 중에서 2명을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는 비복원 추출을 의미하겠어요. 그런데 복원 추출을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15개 그 동일한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는 이제 불량품이 섞여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2개 상품을 선택을 하는데 예제 10번과 동일하게 비복원 추출로 우리가 추출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복원 추출을 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추출하고 나서 두 번째 추출할 때 원래 그 추출한 녀석을 다시 넣어놓고, 즉 복원을 시켜놓고 추출하는 거죠. 자, 1번 방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비복원 추출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두 가지 추출 방법에 대해서 두 번 모두 불량품을 추출하게 될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비복원 추출이든 복원 추출이든 첫 번째 선택된 상품이 불량품인 사건을 S1이라고 우리가 나타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선택된 추출된 상품이 불량품인 사건을 S2라고 할 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사건은 두 번 모두 불량품인 거니까 S1과 S2의 곱사건을 의미하겠어요. 자, 곱사건의 그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곱사건의 확률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그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물론 이 식은 독립이든 독립이 아니든 항상 성립하는 그런 식이죠. 자, PS1은 뭘까요? 일단 복원 추출일 때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복원 추출인 경우에 처음 꺼내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뭐 복원 추출이나 비복원 추출이나 전혀 다를 게 없죠. 자, 15개 중에서 5개가 불량품이니까 PS1은 3분의 1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그 조건부 확률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자, 복원 추출인 경우는 어떨까요? 복원 추출은 꺼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15개를 다시 만든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두 번째 추출된 상품이 불량품일 사건은 여전히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복원 추출일 때는 그 S1의 확률이나 S1이 일어났을 때 S2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나 당연히 동일한 3분의 1이 될 거고 될 거라서 이제 9분의 1이 될 텐데, 자, 비복원 추출 두 번째 방법에서는 PS1은 3분의 1이지만 이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바뀔까요? 비복원 추출에서 자, 두 번째 추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15개 중에서 이제 14개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중에 불량품이 몇 개가 지금 남아 있죠? S1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생각하는 거니까 첫 번째 불량품이 뽑혔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불량품 모두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비복원 추출인 경우에 14분의 4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독립이냐 종속이냐 독립이 아니냐라는 이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에 대해서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곱사건의 확률을 같은지를 좀 보고 싶은데,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복원 추출일 때는 뭐 둘 다 3분의 1이겠죠. 복원 추출일 때는 두 번째 추출하는 상황이 처음 상황에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비복원 추출일 때는 자,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추출할 때야 뭐 별다를 거 없을 거고요. 두 번째 추출할 때는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자, 이 확률은 처음에 불량품을 추출했느냐 아니면 양품을 추출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나눠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양품을 불량품이구나. 불량품을 선택하고 두 번째도 불량품을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처음에 불량품이 아닌 양품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불량품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녀석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도 동일하게 곱사건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지금 방금 했던 여기 조건부 확률을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자, S1의 컴플리먼트 6건 일어날 확률은 얼마죠? 15분의 10이고, 자, 그런 조건 하에서 즉 첫 번째 추출에서 양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추출할 때 남아있는 상품은 모두 14개고요. 그중에 불량품이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좀 달라지죠. 여기가. 자, 그래서 합치면 두 개를 합하면 자, 분모는 둘 다 15, 14, 15, 14가 있고요. 분자는 5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5를 묶어서 4하고 10을 더하면 14가 돼서 약분하고 나면 3분의 1. 얘도 3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복원 추출이나 비복원 추출이나 S1, S2의 확률은 동일해요. 3분의 1로 둘 다. 하지만 그 첫 번째 경우는 위에 있는 그 곱사건의 확률이 아래에 있는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과 동일하고요. 즉 독립이고요. 비복원 추출은 그렇지가 않죠. 독립이 아닌 경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첫 번째는 복원 추출은 독립이다, 사건들이. 비복원 추출은 일반적으로 사건들이 서로 독립이 아닐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비복원 추출을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모집단 여기서는 이제 15개가 전체 상품의 개수인데 그 숫자가 표본의 크기, 여기서 표본의 크기는 이제 2개를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2가 되는데요. 자, 15하고 2의 관계를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숫자는 아닌데, 만일에 그 15라는 숫자 대신에 굉장히 큰 숫자가 있다. 즉 집단 전체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보다 굉장히 크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독립은 아니지만 독립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15개를 더 많은 개수를 생각을 해보는 한 가지 방법으로 1500개의 상품이 있다고 하죠. 자, 동일한 비율로 그 불량품이 있는 상황을 생각하기 위해서 1500개 중에서 500개가 불량품이고 1000개는 양품인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자, 이런 경우에 그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을 할 때 확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복원 추출을 이제 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하고 전혀 달라질 이유는 없고요. 동일할 거고요. 자, 비복원 추출인 경우에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다음 조건부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불량품을 선택을 했을 때
두 번째 불량품을 선택하게 되는 조건부 확률은, 자, 여기가 조금 전에는 전체 15개 중에서 하나 선택했으니까 14개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1500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1499가 되겠죠. 여기는 500개 중에서 하나를 뺐기 때문에 499가 돼요. 조금 전하고 숫자를 갖다가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자, 라지 n을 이 그 전체 상품의 개수라고 할 때 지금 이러한 식으로 지금 주어지는 건데, 지금 원래 문제에서는 라지 n이 15인 경우고요. 지금은 라지 n이 1500인 경우죠. 그래서 n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 전보다는. 근데 n이 굉장히 커지면 이 값은 1 정도 빼봤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3분의 1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 나올 거예요. 라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엄밀하게는 이 PS2하고 확률이 다르긴 하지만 처음보다는 3분의 1이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보고 추출일 때 독립이 지금 깨지긴 하지만 그 위반하는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우리가 보통 많이 계산을 해요. 값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예도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기억할 거는, 자, 복원 추출은 독립이고 사건들이 비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독립은 아니지만 표본의 크기에 비해서 집단의 크기가 굉장히 크면 독립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살펴볼 마지막 내용은 최종적으로 베이즈 정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베이즈 정리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총확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걸 토대로 베이즈 정리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총확률의 법칙은 우리가 조금 전에 확률을 계산할 때도 그냥 썼던 개념 중에 하나인데,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할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할, 영어로 파티션이라고 부르는데,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인 그러한 그 집합들의 합집합으로 전체 집합, 여기서는 물론 표본 공간일 거고요. 표본 공간을 나타낼 수 있으면 이 A1부터 AN이라고 하는 각각의 그러한 그 집합들 전체를 하나의 분할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표본 공간이 하나의 전체 집합인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 분할을 한다라는 의미는 오메가를 몇 개로 나누는데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면서 전체를 합했을 때 전체가 되도록, 즉 A들을 다 합했을 때 오메가가 되면서 A들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게 그렇게 나누는 거를 우리가 분할이라고 불러요. 자, 분할의 가장 간단한 예는 그 어떠한 그 사건을 하나 생각할 때 이 사건을 가지고 분할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S냐 S가 아닌 거냐 생각해 보면 어떤 사건과 그거 여사건으로 생각해 보면 항상 분할이 되겠죠. 자,
이러한 분할을 가지고 우리가 그 확률을 계산하는 한 가지 예를 앞에서 잠깐 했었는데 아까 S1, S2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하는 사건의 확률을 계산을 하고자 하는데 S라는 그 사건을 가지고 S와 S의 여사건을 이제 분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M이라고 하는 사건은 S이면서 M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S가 아니면서 M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M이라고 하는 임의 사건을 두 개의 합사건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은 교집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어떤 M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M 중에서 S에 있는 부분과 S 바깥에 있는 부분으로 나눈 거죠. M을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M의 확률은 두 사건의 합사건인데 두 사건은 곱사건이 공사건이므로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물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을 써서 나타낸 거고요. 자, 이러한 얘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총확률의 법칙이에요. 자, A1부터 AN이 분할이라고 하고요. 분할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네모가 전체가 오메가라고 생각을 할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세로로 분할이 되어 있다라고 좀 그림을 간단하게 썼어요. 그렸어요. 네. 자, 어떤 사건이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B라는 사건이 여기 있는 M처럼 자, B라는 사건의 확률을 계산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게 총확률의 법칙인데 별게 아니고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자, B라는 사건이 뭔가 있으면 B라는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냐면 A1에 있으면서 B인 부분 그리고 A2에 있으면서 B인 부분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B라는 사건은 A1과 B의 곱사건 또는 A2와 B의 곱사건의 합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합해서 B가 될 텐데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어때요? 공통되는 부분이 없겠어요. 따라서 B의 확률을 계산을 할 때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그냥 다 더하기만 하면 되죠. 곱사건이 없으니까 공사건이니까 다 더하면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 각각의 곱사건의 확률은 곱사건의 확률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그냥 I 번째 것만 생각을 해보죠. 이게 뭐가 되죠? AI를 먼저 생각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i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다 더하면 되겠다라는 식이 이제 이 식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분할이 주어져 있을 때, 즉 A1부터 A는 전체를 이제 모든 경우로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A1이면서 A1인 확률에다가 A1인 조건 하에서 B가 되는 조건부 확률. 그다음에 A2 두 번째 경우 생각하고 비슷하게 세 번째 경우에서 n 번째 경우까지 다 나눠서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의미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서 간단한 예제를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세 곳이 있어요. A1, A2, AC 세 공장. 전체 그 제품의 30%는 A1에서 생산하고요. 50%는 A2, 20%는 A3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다 양품은 아니고 각각 공장의 분량률이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중에서 2%는 불량품인 것 같고요. 그래서 A2 공장은 분량률이 1%, A3 공장은 이제 분량률이 5%예요. 이 세 곳에서 생산한 모든 물건을 다 이제 모아놓고 임의로 하나를 딱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한 물건이 불량품이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요. 자, 그랬을 때 네, 아직까지는 네. 그건 뒤에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전체 제품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이제 그 제품이 불량품일 사건을 B라고 하고 그 사건 B의 확률을 계산해 보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세 개의 공장을 일종의 분할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즉, 내가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선택된 제품이 A1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는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그 사건을 A1이라고 부르죠. 비슷하게 A1, A2, A3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공장 말고는 다른 공장에 생산한 거는 우리가 안 모아놨으니까 이걸 다 합하면 전체 가능한 표본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세 개의 공장에서 동시에 생산하고 뭐 이런 건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이것들은 서로 교집합이 없어요. 즉 분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장에서 생산을 한 제품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사건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이 분할이 되는데, 자, 이 사건의 확률들은 이미 알려져 있죠. A1의 확률은 0.3, A2 사건의 확률은 0.5 등등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앞에서 얘기한 총확률의 법칙 별게 아니라 모든 경우로 나누어 보라는 얘기예요. 즉, 첫 번째 공장에서 선택된 불량품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일 수도 있고, 뭐 세 번째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을 선택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그게 A1과 B의 곱사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얘를 먼저 생각해 보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선택된 제품이 A1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 곱하기 선택된 제품이 A1 공장에서 선택이 됐다, 생산이 됐다라는 조건 하에서 그 제품이 불량품일 가능성을 곱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곱하면 될 텐데,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조건부 확률은 이 문제에서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각 공장의 불량률이 결국 이 조건부 확률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 0.02, 0.01, 0.05를 이제 곱해서 다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 더하니까 0.02이다. 그래서 초확률의 법칙은 별게 아니라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서 다 하나씩 고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목표한 페이지 정리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